능소화 400년 전에 붙인 편지. 조두진 지음, 도서출판 예담. (400년) 전에 붙인 편지. 1998년 4월 택지 개발이 한창이던 안동시 정상동 산기슭에서 비석도 없는 무덤이 발견됐다. 이 무덤은 특이하게도 사방이 덩굴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무덤에서는 400여 년 전 조선시대에 죽은 사람의 미라와 가족들이 써넣은 편지가 나왔다. 무덤은 조선 명종 때 사람 이응태의 것이었다. 관에서는 미라와 함께 죽은 자의 형 몽태가 부채에 쓴 한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시인 만시 등 한문 9장, 한글과 한문 병용 석장, 죽은 이의 아내가 한글로 쓴 편지와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미투리가 나왔다. 놀라운 점은 다른 사람이 쓴 글들은 모두 심하게 상했지만 죽은 이의 아내가 쓴 글은 거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내의 편지는 남편이 죽고 난 다음 쓴 글인데 원희 아버지께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죽은 이와 글쓴이 사이에 원희라는 아이가 있었던 모양이다. 편지의 내용은 남편을 잃은 안타까운 심정과 앞으로 살아갈 막막한 세월에 대한 것이었다. 파묘 작업 후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영역을 나누어 연구에 들어갔다. 내가 편지글의 판독을 맡았고 고고 의상학을 전공한 우리 대학의 박미란 교수가 조선시대 복식을, 대구 K대학의 장영수 교수가 근처의 다른 무덤과 달리 유독 이 무덤의 시신만 썩지 않은 이유를 지질학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1차 연구 기한은 한 달이었고 성과 여부에 따라 더 많은 연구 지원을 하겠다는 게 문화재관리청의 방침이었다. 내가 맡은 편지 판독 작업은 보름 만에 끝났다. 고어라고는 해도 한글 편지 몇 장과 한시 몇 편을 판독하고 현대어로 옮기는데 보름 이상 걸리고 말 게 없었다. 게다가 아내가 쓴 편지는 보존 상태가 워낙 좋아서 앞뒤를 끼워 맞추거나 추론할 필요조차 없었다. 판독 작업을 끝낸 후 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화재관리청으로 넘기고 편지에 대해 잊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신문과 방송에서 400여 년 전 무덤에서 나온 미라와 편지, 복장 등에 대한 특집을 다루기도 했지만 나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편지는 젊어서 남편을 잃은 아내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었지만 특별히 학술적인 가치도 흥미로운 이야기도 없었다. 편지를 쓴 여인이 젊어서 남편을 잃었다는 점이 일찍 아내를 잃은 내게 남다른 느낌을 주기는 했지만 그저 편지 한 장으로는 이렇다 할 학문적 접근이 어려워 보였다. 며칠이 지나 신문과 방송들도 400여 년 전의 미라와 편지에 대해 무관심해질 즈음 내 연구실로 전화가 한 통 왔다. 일본 간사이 외국어 대학교 한국어과 기타노 노부시 교수였다. 그는 지난해부터 서울의 Y대학교에 교환 연구교수로 와 있다고 했다. 기타노 교수는 얼마 전 신문에서 400여 년 전 미라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며 자신에게 상당한 분량의 조선 여인의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무덤에서 나온 미라와 연관이 있는 듯하다고 했다. 그는 내게 두 글의 연관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사흘 후 우리 학교로 일부러 찾아왔다. 기타노 교수는 글의 원본 몇 장과 복사본 수십 장을 내놓았는데 신문 기사를 읽고 간사이 대학교 민속박물관에 복사본과 원본 몇 개를 보내달라고 부탁해 받은 것이라고 했다. 원본 글은 방출이 어려워 복사본이 진짜임을 증명할 정도의 분량만 겨우 받았다고 했다. 기타노 교수가 가져온 조선 여인의 글은 남편에게 붙이는 편지 형식으로 쓴 일종의 일기인데 앞 뒤쪽이 떨어져 나간 데다 워낙 심하게 부패하여 함부로 들춰볼 수도 없었다.
군데군데 찢어진 종이를 복사했기 때문에 복사본엔 시커먼 토너줄이 불규칙적으로 그어져 있었다. 복사본도 상당히 오래된 듯 종이가 누랬다. 기타노 교수는 복사본도 내게 줄 수는 없고 새로 복사한 후 돌려달라고 했다. 이 조선 여인의 글을 간사이 대학교에 맡긴 사람은 모리타 다카히로의 손자 다이마스다. 모리타 다카히로는 십수년 전 일본 정계까지 영향을 미친 이름난 협객이며 제 나름의 파벌을 가진 조직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그의 먼 할아버지 모리타 나오토는 임진년 조선정벌에 참가했다. 원래 모리타 가문은 쓰시마에 살았으며 임진년 출병 이후 교토로 이사했다. 통역병으로 참전한 모리타는 경남 합천의 초계와 밀양을 거쳐 안동, 상주로 들어갔다. 안동에서 그가 속한 군대는 큰 비를 만났고 거의 보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마을에 처박혀 지내게 되었다. 당시 안동의 조선인들은 대부분 일찌감치 피난을 떠난 상태였다. 특히 양반들과 부잣집들이 재물을 싸서 피난을 떠나는 바람에 기품 있게 지은 집들 중에 빈집이 많았다. 모리타 나오토는 안동 일대를 할 일 없이 돌아다녔다. 그때 한 조선인 양반 저택에서 이 글을 수집하게 되었다. 이 저택은 한눈에 보기에도 기품이 넘쳤고 마지막 순간까지 피난을 망설이다가 몸만 빠져나간 듯 가재도구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다. 통역병인 모리타는 조선어를 읽고 쓸 줄 알았으며 자신이 발견한 글이 군사 전략상 도움이 될 만한 문서가 아님을 알았지만 부부간의 안타깝고도 아름다운 사연을 담은 데다 그 문체가 기품이 있어 따로 보관했다. 기타노 교수가 가져온 조선 여인의 글에는 간단한 제목이 붙어 있을 뿐 날짜도 글쓴이도 드러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가 가져온 글이 안동시 정상동 무덤에서 미라로 발견된 이의 아내가 쓴 글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셈이다. 그러나 무덤 속에서 나온 아내의 편지 글이 원희 아버지께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타노 교수가 가져온 글에도 아들 원희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동일인의 글이라는 확신을 갖게 했다. 기타노 교수가 가져온 글은 그들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이 병들어 죽을 때까지의 과정과 아내 자신의 생각을 마치 죽은 남편에게 편지 쓰듯 기록하고 있었다. 어떤가요? 동일인의 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기타노 교수는 양손에 원고를 들고 번갈아 쳐다보며 내용을 비교했다. 그는 아직 40대 초반이지만 정수리 부분이 잘 다듬어 놓은 운동장처럼 훤했다. 미라로 발견된 인물 이응태가 31살의 나이로 요절한 해는 병술년이다. 1586년. 그리고 임진왜란 1592년에서 1598년에 참전한 모리타 나오토가 이 글을 안동에서 발견했다는 점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아귀가 맞았다. 무덤에서 나온 편지에 언급된 원희와 기타노 교수가 가져온 글에 등장하는 원희는 아무리 봐도 같은 인물 같았다. 물론 두 글 모두 글쓴이와 날짜 표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같은 사람의 글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대기적 배경과 안동이라는 동일한 공간, 젊어서 남편을 잃었다는 개인적 처지로 볼 때 두 글은 동일인의 글처럼 보였다. 무덤에서 나온 글뿐만 아니라 기타노 교수가 가져온 글에도 날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순서를 알 수는 없었다. 나는 사건의 정황에 따라 순서를 조정하고 부족한 부분엔 이음매를 보충해 한편의 이야기로 엮었다. 물론 내가 조정한 순서와 덧붙인 이음매가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보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붉고 큰 꽃송이로 피어난 사랑. 이응태는 조선 명조 때 사람이다. 고성 이씨로 만석군인 이효신의 둘째 아들로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다. 응태는 조선 사람으로는 큰 키인 육척에 기골이 장대하고 용력이 넘쳤다. 어깨는 넓었고 근육이 잘 발달한 장단지는 들판을 달리는 말의 궁둥이처럼 단단했다.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에는 윤기가 넘쳤다. 싱그러운 두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빛났고 꽉 담은 입술은 붉었다. 안동의 사도 가문에서 태어난 데다 영특해 천자문과 동몽선습, 소학을 일찌감치 읽었다. 15살에 이미 사서삼경을 읽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역도 배워 나름대로 괴를 빼보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는 들었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안다고 분별 없이 나서지도 않았다. 건실한 성격에 글재주뿐만 아니라 활 실력과 검 실력도 뛰어났다. 대대로 고성 이씨 집안의 전통인 매사냥에서도 남다른 솜씨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응태가 장차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을 사람들과 멀고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 입을 모아 응태의 재능과 착실한 성품을 칭찬했지만 아버지 이효 씨는 아들의 남다른 재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이 둘째 아들의 재능을 칭찬할 때마다 낯빛이 어두워졌다. 일가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응태를 두고 칭찬하는 말이 나오면 은근히 자리를 떴다. 그리고 이야기가 딴 데로 돌아간 후에야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눈치가 빤한 사촌 형제들조차 이효신의 이런 행동을 제 자식 칭찬 듣기가 열없어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이효신은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응태를 생각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막막함이 밀려왔다.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주먹으로 가슴을 콱콱 쳐대기도 했다. 이효신의 아내가 몇 번 의원을 불렀지만 별 신통한 진맥을 하지는 못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진맥해보라고 권했지만 이효신은 손을 저었다. 술에 취해 들어온 이효신은 응태가 책 읽는 소리가 들리면 그깟 공부는 해서 무엇에 쓰느냐고 고함을 쳤다. 이효신은 술을 마셨다고 아무 데서나 화를 내거나 웃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내는 영문을 모른 채 그저 남편의 눈치만 살폈다. 응태가 16살 때 제 형과 더불어 활로 여우를 잡아오던 날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칭송하는 말을 한마디씩 얹었지만 아버지 이효씨는 그깟 활은 잘 쏘아 무엇에 쓸 것이냐고 꾸짖었다. 응태보다 5살 위인 큰아들 몽태의 남달리 뛰어날 것도 없는 시문과 사냥 솜씨에 은근한 미소를 짓던 것과 판이한 모습이었다. 동생 응태보다 글재주가 못한 형 몽태가 후에 과거에 급제하고 군수 자리까지 오른 것을 보면 응태의 재능은 짐작하고도 남을 만했다. 마을 사람들과 친인척들이 앞다퉈 응태의 재능을 칭찬했지만 이효 씨는 두려워했다. 둘째 아들 응태가 태어나고 3, 7일이 지났을 때 이효 씨는 구조감으로 사람을 보내 하온 스님을 집으로 모셨다. 스님은 조계종 제16교구 본산인 고운사의 말사 봉정사에서 조금 더 올라간 산 위에 암자를 짓고 기거했다. 그다지 높지 않은 천등산 이마빼기였다. 스님은 구태여 암자의 이름을 짓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스님의 암자를 구조감이라고 불렀다. 다리가 9개란 의미인데 하온 스님이 여기저기 세속의 일에 한 발씩 끼워놓고 감나라 배나라 했기 때문에 우스개를 곁들여 붙인 이름이다. 하온은 스님이 돼 승가의 일보다 속가의 일에 관심이 많았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한 다리씩 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스님의 다리 걸치기가 나쁜 쪽은 아니었다. 약한 자를 돌보고 없는 자를 먹이고 입히는 일. 가난한 자의 대소사를 거들어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붙여주는 일이었다. 하온은 자나깨나 승의를 벗는 일이 없었지만
예사 스님들처럼 불도를 닦는 스님은 아니었다. 제때 삭발을 하지 않아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는 파괴하고 사바세계로 막 들어서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를 두고 중생이 앓고 있으니 나도 앓는다고 한 인도의 전설적인 거사 유마힐의 사상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 물론 하온을 스님은커녕 중도 아니고 개 잡놈이라고 여기는 양반들도 몇몇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하온에게 이래저래 돈푼을 빼앗기거나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통에 억지로 솔상을 봐준 사람들이었다. 하온 스님은 때때로 주막에 걸터앉아 내가 이래봬도 진짜 스님이라며 몇 가지 불경을 되는 대로 외고 목탁 대신 숟가락으로 사발을 두드렸다. 사람들은 그가 읊어대는 경을 불경으로 여기지 않았다. 술잔을 앞에 두고 두들겨대는 스님의 사발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는 술자리 장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실제로 스님이 읊어대는 불경은 세속의 음란한 이야기와 절묘하게 어울렸다. 그가 술자리에서 읊어대는 연불은 세속의 음란사로 완전히 빠지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기묘하게 흐르다가 가끔 불경으로 되돌아가는 일도 있었지만 매우 드물었다. 승가의 메인 몸이지만 그의 말투와 행동은 사바세계 저잣거리의 왈패보다도 분방했다. 이요시는 부처의 세계와 인연을 맺지 않았고 저를 찾지도 않았다. 그는 실체와 마주선 무인이었다.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잡아야 할 것, 달아나려는 것, 막아야 할 것들이 그가 마주선 상대였다. 그는 정치하는 무인이 아니었다. 오직 나라의 부름에 나아가고 머물고 물러섰다. 몸과 마음은 늘 팽팽한 긴장을 유지했다. 수련을 위해 나이 든 후에도 사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칼찬 무인에게 살생을 금하는 부처의 도리는 어울릴성 싶지도 않았다. 그런 그가 하온 스님을 알게 된 것은 스님이 오히려 부처의 세계와 일정하게 거리를 둔 사람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명종 8년 2월이었다. 응태가 태어나기 3년 전이었다. 경칩이 지났지만 바람은 여전히 맵고 찼다. 말을 타고 반각 이상을 달려야 등에 땀이 눅눅하게 맺힐 정도로 날씨는 차가웠다. 이효신이 사촌 동생들과 더불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들른 주막에서 하온을 보았다. 해가 지고 저녁 때가 되어가는 무렵이었다. 뜨뜻한 장국이라도 말아먹고 가자는 동생의 말을 따른 터였다. 함께 사냥에 나선 아랫사람들도 맥 빠진 낯빛이 역력했다. 저녁 따라 주막은 들고 나는 손들로 꽤나 시끌벅적했다. 하온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저잣거리에나 떠돌 법한 저속한 음담으로 좌중을 장악하고 있었다. 떠돌이 장사치들이 둘러앉은 술자리에서는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규슈는 낭탈하니 어르고 달랜 후에 삽입하고 유부녀는 유주하니 사주 경계 후에 삽입하고 과부는 무주하니 수시 삽입하고 할망구는 뻑뻑하니 기름칠 후에 삽입하고. 요망하고 잡스러운 이야기들이었다. 돌 중에 혓바닥에서 요망한 말들이 설쳐댔지만 아랫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 자리에 뭐라고 말을 거드는 것도 양반의 채통에 어울리지 않았다. 종일 달리느라 지친 말을 쉬게 하고 까슬까슬한 목을 축일 요량으로 사촌들과 들른 주막이었다. 못 들은 척 장국이나 말아먹고 일어서면 그만이었다. 한창 농을 풀던 하온이 주모를 불러 안주를 청했다. 주모가 안주값은 누가 치를 것이냐고 했고 스님은 왜? 술값 떼먹을까 봐? 누가 내겠지 뭐 씨벌 이라고 답했다. 좌중이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스님, 오늘은 그만하세요. 아이. 콧소리가 다소 섞이기는 했지만 앙칼진 목소리였다. 하온은 주모의 앙칼진 목소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오히려 행주로 상을 닦는 주모의 커다란 궁둥이를 손으로 주물러댔다. 아, 스님 그만하시오이. 에이, 자고로 물고기는 펄떡거려야 제맛인 게야, 응? 아이고, 이거 고년 궁둥이 한번 실파하네. 오늘 저녁에 같이 한번 엎어져서 뒹굴어 볼까? 그만하시오이. 하온이 얼굴을 주모의 얼굴에 바싹 대고 궁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주모는 궁둥이에 아교처럼 척 달라붙은 하온의 손을 거칠게 떨쳐냈다. 사정을 좀 보아달라는 말에도 주객들이 뜰 생각을 한 차 행주로 상을 훔치는 주모의 손이 거칠어졌다. 그 거친 손짓은 그만 일어나 가주시오라고 말하고 있었다.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리고 있었다. 먼 데서 오는 길손들이 주막을 찾아 스며들 시간이었다. 공연히 스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손님 떨구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던 게 아닌 듯했다. 때마침 하오는 이웃인 일행이 사냥에서 잡아와 평상 아래 던져둔 꿩을 보았다. 씨발 추모, 지금 안주값 없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러면 저 꿩새끼 몇 마리 구워주면 되겠네. 이놈 봐라. 이웃이는 그러지 않아도 요망한 돌중이 거슬리던 참이었다. 그의 눈치를 알아차린 사촌동생 하신이 미소 띤 얼굴로 어서 떠나자고 말했다. 공연히 저작거리에서 아랫사람들과 시비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집안 체면에 도움이 될 게 없었다. 하신은 요신보다 나이가 5이나 아래지만 세상 이치에는 더 밝았다. 요신은 쯧쯧 혀를 차면서 하신의 생각을 쫓아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모, 여기 얼마요? 하신이 물었고 주모가 예 갑니다 하며 쪼르르 달려오는 순간 주모의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쫓아오듯 하온 스님의 컬컬한 목소리가 따랐다. 씨발, 하늘에서 떨어진 고기의 주인이 어딨노? 아무나 잡은 거 아무나 먹으면 되지. 하늘 날아다니는 짐승고기의 주인이 어딨다고 지랄을 했었노? 돌중은 이웃인 일행을 향해 대놓고 시비를 걸어왔다. 그때까지 하온 스님 주위에 둘러앉아 웃음을 흘리던 객들은 뚝 입을 다물었다. 이웃인 일행의 행색으로 미루어 여간한 집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슬금슬금 괴나리 보찜을 찾아 매는 자도 나왔고 이거 재미있겠다.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며 기다리는 축들도 있었다. 스님, 말씀을 삼가시오. 수행하는 스님이 저작거리 왈패들처럼 굴어서야 쓰겠소. 부처님이 노하십니다. 빈도는 수행 같은 거 모릅니다. 수행이야 돌중들이 나는 거지. 수행한답시고 공양만 축냈지. 아무런 공덕도 없는 똘중들 말이 왜다. 그럼 스님은 득도라도 하셨단 말씀이요? 하신이 빈정거렸다. 도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미혹한 인간으로 태어나도 도에 이르지 못하고 윤회에 윤회를 거듭하면 어떠하오이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과 겨울이 오고 가는 게 세상인데 세상이 어디 윤회로 인해 괴롭더이까? 삼라만상이 윤회올시다. 삼라만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죽은 것들이 윤회에 기대어 살고 있소이다. 내일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망하오이까. 그러니 내일 또 잡으면 될 꿩새끼 몇 마리 나눠주고 가시오. 하신이 발끈하는 것을 이번에는 요신이 막았다. 요신은 꿩 2마리를 풀어 주모에게 건네고 꿩 요리 값에다 왈패들의 탁주값까지 치르고 자리를 떴다. 하온 스님과 만남은 그렇게 시작됐다. 스님은 돌중처럼 보였지만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며 폐악을 일삼는 돌중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절도 없는 떠돌이지만 절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
무엇보다 스님의 다란이경 치는 솜씨와 주역과 명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에 요시는 감명을 받았다. 주역에 능한 만큼 스님은 가고 오는 일을 밝은 눈으로 굽어 살필 줄 알았다. 하오는 송나라 사람 자평이 쓴 책으로 음양오행학이 구체화된 연해 자평을 줄줄 꿰었고 궁통보감, 태길전서, 지리대전 등 운명학 서적을 꿰뚫고 있었다. 고래로 전해오는 이론뿐만 아니라 세속사에 관여하면서 실제 경험과 명상을 통해 이론의 부족함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하온 스님의 다란이경 치는 솜씨는 조선 불교계에서 제일이라고 했다. 주막에서 처음 만나고 2달이 지난 어느 날, 하온은 청주 2병을 들고 이효신의 집을 찾아왔다. 지난날 주막에서 얻어먹은 탁주와 생치값이라며 스님은 웃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고 돌아서 좋은 세상이라고 중답지 않은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이후 하온은 오고 가는 길에 이효신의 집에 들렀고 때때로 이효신이 그의 암자로 사람을 보내거나 직접 암자로 스님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런 인연으로 나중에 하온 스님이 입적했을 때 요시는 스님을 애도하는 제문과 행장, 어록을 짓기도 했다. 하온의 기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는 법당에 틀어박혀 나무아비 탑을 연불로 살이 나오기만 염원하며 늙고 죽어가는 것은 땡중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면벽에 돌을 닦지 않았다. 언제나 탁발을 다녔고 탁발에 나설 때마다 저잣거리의 장사치나 왈패, 상것들과도 어울렸다. 그렇게 어울리며 시시한 잡담을 늘어놓기를 수행처럼 했다. 저잣거리의 왈패들과 어울리지 않는 날엔 술에 취해 있거나 무심한 얼굴로 턱 꿰고 졸기 일쑤였다. 하오는 승가의 사람이지만 승가보다 속가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세속의 사람들은 스님이 절집에서는 푸대접을 받는 줄 알았다. 그러나 막상 스님이 입적했을 때 5일장 내내 단 한순간도 하온의 극락왕생을 비는 스님들의 연불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스님들은 하온을 무해인이라고 입을 모아 칭했다. 승렬한 세속의 온갖 인연과 욕망을 초월한 자들이지만 실제로 승가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세속을 떠난 스님들은 승가의 질서 속에서 여전히 아등바등했다. 그러나 하온은 승가에서도 세속에서도 매이지 않았고 거치적거릴 것이 없었다. 그의 몸은 사바에 머물렀지만 마음은 극락에 머물렀다.